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 제1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 측정과 신뢰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측정에는 명목 수준의 척도와 서열 수준, 등간 수준, 비율 수준의 척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측정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측정의 기능과 측정 수준에 대해서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수준의 척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여기는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측정은 그 값을 매기는 것이라 그러면 척도는 도구이죠. 그래서 어떤 척도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값은 척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척도와 측정은 거의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같이 연동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정 수준별 특성을 비교하면서 측정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요. 측정의 신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측정에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데 시간상 신뢰도까지만 살펴보고 타당도는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파트 1 측정입니다. 측정의 의미. 측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대상에 값을 부여하는 것이다. 측정? 교수님 키는 몇이에요? 저는 175예요? 라고 175라는 값을 먹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측정한다 그러죠? 저의 키를 측정하면 175가 되고 그 175가 측정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정은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집니다.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작적 정의 봤죠?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측정이 가능하도록 만든 정의를 조작적 정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조작적 정의는 결국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측정은 조작적 정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조작적 정의는 측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동해서 기억해 둘 수가 있겠죠.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측정과 척도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다 그러면 척도 먼저 볼까요? 척도는 값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만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 값을 매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무게를 진다 그러면 체중계가 있어야 몸무게를 측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울 수준을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우울증 척도가 있어야 우울 수준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척도, 다시 말해서 도구, 이 도구에 해당하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값을 부여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측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체중계에 도구를 이용해서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90kg이야. 그러면 저는 90kg입니다. 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측정되어지는 것이죠. 당신의 우울증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울증 척도를 통해서 저는 이 도구에 의해서 우울증 척도에 의해서 저의 값은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측정에 해당한다. 척도는 도구이고 측정은 그 도구를 이용해서 값을 부여하는 것, 값을 매기는 것을 측정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저기 우리 집에 테이블이 있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서 측정하고 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척도인 줄자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값을 측정을 하겠죠. 145에 85에 70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것은 측정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트 1 측정입니다. 측정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관념적인 세계와 경험적인 세계 간의 교량 기능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키를 재기 전까지는 키가 170인지 160인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모호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키라는 것을 우리가 책정해야지, 저 사람의 저 높이를 우리는 키라고 하고 측정해야지 하는 순간 관념적인 세계와 이제 경험적인 세계가 이제 교량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치 또는 조화의 기능입니다.
추상적인 세계와 경험적인 세계를 조화시키고 일치시키는 데 사용하는 규칙과 절차를 제시해 준다라는 것이죠. 김준은이라는 사람의 키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그런데 뭔가 잴 때마다 그 줄자가 고무줄 줄자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도네. 교수님 예전과 똑같은데요. 고무줄을 엄청 늘린다면 예전과 똑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규칙과 절차를 제시해 줄 수가 있겠죠. 측정을 할 때에는 늘어나지 않는 탄력이 없는 일정 간격으로 되어 있는 도구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객관화와 표준화의 기능을 합니다. 개념에 대한 측정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측정을 하면 경험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고 또 일반화도 가능하게 됩니다. 김준은 교수의 혈압은 얼마일까요? 저는 지금 한 130 정도 나오는데요. 80에 130 정도면 높다? 낮다? 애매하죠.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일반화도 가능하게 해주겠죠. 혈압이라는 것은 80에 120 정도가 정상 범위이고 120을 넘고 140 정도 사이라 그러면 조금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고 140을 넘어가면 위기 수준이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측정한 값을 통해서 일반화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의 혈압을 측정함으로 인해서요. 계량화의 기능도 있다. 당연히 측정을 하면 값을 매기죠. 값을 매기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50 이상은 몇 명, 150 이하는 몇 명, 120 이하는 몇 명,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량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숫자는 통계적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치로 옮겨주고 변수들을 계량화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계량화라 그래서 이러한 뜻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면 혼란스럽다 그러면 앞에 이 타이틀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충분히 되겠죠. 관념적인 세계와 경험적인 세계를 연결해 준다. 일치 또는 조화의 기능과 객관화, 표준화의 기능이 있고 계량화의 기능이 있고 다섯 번째 반복과 의사소통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측정을 한다라는 것은 위에서 얘기한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복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의사소통의 기능이 있겠죠. 반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신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 측정에도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같은 값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현상이나 모습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야기로 바꿔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고 그 결과를 반증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퍼의 반증주의에 의하면 그것을 뒤집는 새로운 가설, 반증도 만들어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측정의 수준에는 측정을 할 때는 규칙에 따라서 대상의 특성이나 속성에 부여될 수치나 기호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부여하는 숫자들의 책의 도구를 척도라고 합니다. 척도가 아까 뭐라 그랬죠? 척도는 도구라 그랬죠? 그래서 도구를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측정의 수준에 따라서 척도 값이 가지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자, 남자 1, 여자 2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네 가지의 척도 중에 측정 중에 명목 측정에 해당됩니다. 얘는 1과 2는 단순히 구분하기 위한 숫자이지 1과 2 자체가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척도 값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남자 1, 여자 2, 1과 2는 구분하기 위한 숫자이지 말 그대로 숫자 2가 1보다 크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측정의 수준에 따라서 척도 값의 의미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측정의 수준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측정의 수준에는 명목 측정과 서열 측정과 등간 측정과 비율 측정이 있다. 옆에 척도 같이 적어줬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측정, 척도
어떠한 척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측정값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척도는 결국 측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어떤 값을 찾아내느냐, 이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척도와 측정은 거의 같이 따라다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조사론에서는 말이죠. 변수는 속성에 따라서 위와 같이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수준에서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는 이 둘의 의미가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사이와 사이에 다른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2, 3변수라는 것은 남자 1과 여자 2 사이에 예를 들어서 1.3, 1.7 이러한 이 사이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명목과 서열 변수는 2, 3변수라고 합니다. 두 변수 사이에 이러한 소수점이 작용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비연속 변수, 단속 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는 뭐가 있냐면 이 척도 값 사이에 잘게 쪼개져 있는 이러한 소수점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과 2 사이에 1.3도 있을 수 있고 1.331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를 다른 말로 연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명목 수준의 측정부터 같이 살펴볼까요? 명목 척도란 뭐냐면 네 가지의 척도 수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측정을 의미합니다. 측정 대상자의 특성을 말 그대로 특성을 분류할 목적으로 대상에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지 그 숫자 자체가 양적인 크기를 갖지 않습니다. 2가 1보다 크다 작다라는 양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척도를 명목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지 그 대상이 같다 다르다를 나누어주는, 구분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명목 척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교수님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상호 베타성과 포괄성입니다. 명목 척도는요, 상호 베타성과 포괄성을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설문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문지를 구성할 때 명목 수준에서 우리가 설문지를 구성할 때는 이 상호 베타성과 포괄성 두 가지 요인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상호 베타성이란 뭐냐 하면 모든 대상은 하나의 범주에만 속하여야지 동시에 두 가지 범주에 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고, 포괄성은 사례가 어느 범주에는 적어도 하나에는 속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럽시다. 지역은 명목 수준의 척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 했는데 제주도, 제주시, 대구, 울산 이렇게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질문을 한 다음에 보기 1번 제주도, 보기 2번 제주시, 보기 3번 대구, 보기 4번 울산 이렇게 했습니다. 상호 베타성에 의해서 모든 대상은 하나의 범주에만 속하여야지 동시에 두 가지 범주에 속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제주도와 제주시가 애매합니다. 저는 제주시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주시는 제주도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해요? 제주시 2번이라고 체크하고 싶은데 제주시는 제주도에 포함돼? 그럼 1번도 되잖아. 이렇게 두 개를 마킹하게 되면 연구는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호 베타성에 의해서 나머지 지역들을 보니 대구, 울산 이러한 광역자치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여기서는 제주시를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의 저는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적절하게 체크할 데가 없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포괄성에 위배된다라는 것이죠.
사례가 적어도 어느 범주 하나에는 속하여야 되는데 여기에는 서울이라는 보기가 없기 때문에 체크할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5번 서울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17개 시도를 다 적어야 되니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제주도, 대구, 울산, 서울 정도라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6번에서 기타라고 이렇게 기타 하나만 적어주는 순간 포괄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명목 수준의 척도는 이 제주도가 대구보다 앞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서울이 제주도보다 5배가 많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죠. 단순히 지역을 구분하는 의미의 숫자일 뿐이고, 이 명목 수준의 척도를 만들 때는 반드시 상호 베타성과 포괄성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상호 베타성은 동시에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상호 포괄성은 적어도 이 보기가 지역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다 포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목척도의 예로는 성별, 당신의 성별하면 남자, 여자, 계절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종하면 한국인, 외국인 하면 안 되겠네요. 미국,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가 좀 애매하면 기타 이렇게 빼겠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명목 척도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준인 서열 척도입니다. 서열 척도는 숫자의 의미가 있긴 있어. 숫자가 가르쳐주는 것이 적어도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대적, 뭐가 뭐보다 많고 적다라는 대소와 고저와 전후와 상하 등에 따라서 서열은 있다라는 거예요. 숫자 자체에 서열의 의미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측정값이 상호 베타적인 특성과 함께 순서의 의미도 있다. 상호 베타성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뭐예요? 순서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계량화하기 어려운 응답자의 태도나 선호도, 사회계층 등의 측정에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 매우 만족. 당신은 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매우 만족, 2번 만족, 3번 보통, 4번 불만족, 5번 매우 불만족. 이렇게 지금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라고 적은 이러한 보기는 일반적으로 리커트 척도에 많이 사용되어지죠. 리커트 척도는 그럼 과연 어떤 수준이냐? 1번과 2번 사이와 2번과 3번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냐? 결코 그렇지 않죠. 아주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체크할 때 만족으로 할 것인지 매우 만족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잖아요. 그만큼 이 사이의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량화하기 어려운 응답의 태도, 선호도, 사회계층 등은 보통 이렇게 리커트 척도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매우 만족은 분명히 만족보다는 높은 수준의 만족을 의미하긴 하지만 그 수준이 2배다, 3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단순히 뭐는 있어요? 등수는 단지 순서, 분명히 높고 낮음은 분명히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반에서 1등한 학생과 2등한 학생의 성적 차이와 2등한 학생과 3등한 학생의 성적 차이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1등은 100점, 2등은 99점이었지만 2등이 99점이었는데 3등은 88점일 수가 있죠. 그러면 1등과 2등 사이의 간격과 2등과 3등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높고 낮음, 많고 적음 등 서열은 존재하지만 그 사이, 1번과 2번의 사이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 서열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리커트 척도는 서열 척도에 해당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장애 등급, 정치 성향, 보수, 중도, 진보, 그 다음에 생활 수준, 상중하 역시도 아주
내가 생각하기엔 상으로 체크할 수도 있지만 개념에 따라 중으로 체크할 수도 있고 분명 상이 중보다는 높은 건 맞지만 상이라도 아주 잘 사는 상이 있고 중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상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석차 이러한 부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석차라든지 학점 A학점과 A뿔과 A학점의 차이는 A와 A0의 차이와 또는 B뿔과 B0의 차이 이러한 차이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 정말 그런 경우 있잖아요. 89점으로 B뿔을 받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90점으로 A를 받는 학생이 있죠. 그래서 학점, 석차, 선호도 여기가 서열척도에 해당된다라는 이러한 예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예에서 많이 나오니까 예를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에는 등간척도입니다. 등간척도는요. 어떤 대상 속성에 대해서 순위, 서열을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간척도는 그래서 앞에 거를 다 가져옵니다. 명목일 수도 있고요. 서열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순위, 범주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 범주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 간격이므로 산술적 계산이 가능합니다. 산술적 계산이라는 것은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는 없어? 중요합니다. 절대 0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0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절대 0이 없기 때문에 곱하기와 나누기 같은 비율 계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절대 0이 뭐예요? 절대 0이라는 것은 0이라는 0의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와 같을 때를 절대 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많이 드는 예제가 무엇이냐면 온도입니다. 온도. 자, 온도. 자, 우리는 온도는 어떻죠? 올 겨울에 마이너스 4도도 있었지만 0도도 있었어요. 0도. 그리고 4도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4도. 만약에 4도보다 2배 온도가 올라갔어. 그러면 우리가 8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곱하기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여기는 더하기 빼기만 되고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된다면서요. 지금이 4도인데 오후에는 4도의 2배 이상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니 당연히 8도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4도보다 더 낮았어, 기온이. 그래서 0도예요, 0도. 지금이 0도인데 이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후에는 지금보다 온도가 2배 정도 오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 0도인데 2배 오르면 곱하기 2 하면 또 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이 0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의 수준을 0도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 0은 절대 0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혼란스럽고 혼돈만 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온도와 같이 곱하기 나누기 같은 비율 계산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격이 일정한 경우 그것을 등간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간척도는요 보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수가 들어간 거, 행복지수. 행복지수가 제로라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행복지수는 뭐 1에서 100까지 있지만 0이 절대 0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덕지수, 이러한 지수가 들어간 것은 뭐다? 아, 교수님 얘기했어. 지수가 들어가면 등간척도라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온도, 온도가 들어가면 뭐다? 등간척도. 그리고 시험 점수. 우리가 빵점에서 100점까지 있죠. 빵점을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학을 못한, 아예 수학의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죠. 알고 있지만 이 기준에서 제로인 것 뿐이죠. 그래서 시험 점수는 어디에 들어간다? 등간척도에 들어간다. 이 정도는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율척도입니다. 비율척도는 등간척도가 갖는 특성에 추가로 측정한 값의 사이의 비율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칙연산이 모두 가능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두 가능한
척도가 비율 척도에 해당됩니다. 비율 척도의 숫자는 속성의 실제 양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예를 볼까요? 시청률. TV 시청률이 제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에 아무도 그 채널을 아무도 안 봤다라는 것이잖아요. 투표율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율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길이, 높이, 서비스 횟수, 자녀 수, 신문 구독률, 가격이 없는 것은 제로이잖아요. 저축금액, 생산원가, 연령, 체중, 신장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보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되 비율 척도는 많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기보다 바로 앞에 있는 등간 척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면 우리가 답을 선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0세보다 더 젊어질 수 없으니까 연령 자체가 비율 척도가 되는 것이고요. 몸무게가 0보다는 더 나갑니다. 절대 0이 성립이 됩니다. 20세는 10세보다 나이가 2배 더 많다. 비율적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이도 어디에 들어간다? 이렇게 비율 수준의 척도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명목 수준과 서열 수준, 등간 수준, 비율 척도를 각각 살펴보면 여기 있는 비율 척도는 앞에 가지고 있는 척도들의 기능 속성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명목 척도는 뭐만 있어요? 범주로서 구분하는 그런 기능만 있다. 어떤 순위도 없고 등간격도 아니고 절대 0도 없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더하기나 빼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뭐는 가능해요? 빈도만 여기 보면 채빈값이라 그래서 빈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서열 척도인 경우는 범주가 있으면서 순위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간격도 아니고 절대 0도 없습니다. 순위 비교가 가능합니다. 높고 낮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크다, 적다, 아니면 많다 이렇게 가능하고요. 등간 척도는 범주도 있으면서 순위도 있으면서 등간격입니다. 뭐만 없어요? 절대 0만 없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더하기 빼기까지 가능합니다. 앞에 있는 속성과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가능합니다. 비율 척도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면서 절대 0이 같습니다. 절대 0이 있고요. 곱하기 나누기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뢰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뢰도, 타당도는 여러 번 제가 과정마다 설명을 했습니다. 신뢰도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어떤 것을 측정할 때에 일괄성을 의미합니다. 즉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 동일한 측정값이 나오느냐, 이것이 뭐다? 신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는데 올라갈 때마다 몸무게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체중계를 신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뢰도라는 것은 우리가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괄성이 있느냐, 즉 동일한 값이 나오느냐의 정도를 신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뢰도는 측정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등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내가 올라가서 50도인데 이 체중기가 신뢰도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올라가도 뭐 50kg에서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나타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60kg, 계속 반복했는데 60.2kg, 59.9kg, 대략 60kg 전후로 비슷한 측정값이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저울은 신뢰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 번 올라갈 땐 69kg, 다음에는 50kg, 81kg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몸무게가 심하게 변하면 내가 그렇게 요요 현상이 심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저울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설문지를 구성할 때 신뢰도 있는, 타당도 있는 설문지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뢰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야 신뢰도가 있다, 높다, 신뢰도가 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검사 재검사입니다. 검사 재검사는요, 내가 한번 체중계에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서 그 둘의 값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중계라고 치면 처음에 올라가서 두 번째 올라갈 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더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아니면 중간에 내가 엄청 포식을 했어. 그러면 체중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습니다. 한 번의 측정이 이루어진 후에 동일한 상황에서 측정한 측정 도구를 동일한 대상을 다시 한번 측정해서 두 측정의 값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방법이죠. 일치하는 정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일치하는 정도가 낮으면 신뢰도가 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장점은 적용이 간편하고 측정 도구 자체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검사 효과를 들 수가 있어요. 검사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체중계면은 이런 게 없지만 IQ 테스트라고 합시다. IQ 테스트를 했는데 처음에 IQ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89점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120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뭐 때문에? 검사 효과가 작용해서 점수가 좀 더 상향 조정되는 건 아닌가라는 것이죠. 처음에 IQ 테스트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IQ 테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이제는 알기 때문에 좀 더 능숙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IQ 테스트를 하니 점수가 결국 높아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검사가 두 번째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고요. 체중계라고 치면 두 검사 사이에 외생 변수 등의 영향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포식해서 체중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측정값의 차이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효과와 외생 변수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안법이 만들어졌어요. 자, 검사 재검사법은 한 번 하고 시간이 지나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발생하는 외생 변수 효과라든지 검사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대안법은 뭐냐면 복수 양식법, 유사 양식법, 평행 양식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검사지를 각각 해서 이 둘의 점수를 비교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타당도가 검증이 된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측정 도구로 동일한 대상을 차례로 측정한다 그러면 서로 다른 도구이기 때문에 검사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점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을 하게 되니 검사 재검사법에서 발생했던 단점을 극복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장점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검사 재검사에서 발생하는 외생 변수의 문제, 즉 주시험 효과를 극복하는 데는 어느 정도 유용하긴 하나 단점이 있어요. 대안법은 복수 양식법이라는 이름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복수, 동일한, 유사한 측정 도구가 기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현상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두 개의 동등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 아니면 이미 개발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대안법의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찾긴 찾았는데 둘 간에 난이도가 차이가 있어서 상관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관관계까지 보면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맹목적으로 두 점수의 차이만 비교하면 어때요? 이거는 점수가 아주 높고 이거는 점수가 아주 낮아? 그러면 신뢰도가 낮다라고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이 도구의 신뢰도가 낮아서인지 아니면 난이도의 차이 때문인지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든 것은 뭐냐면 내적 일관성이라는 것입니다. 내적 일관성은요, 검사, 재검사는
두 번에 걸쳐서 측정하는 단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고, 대안법은 유사한 두 개의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적 일관성은 말 그대로 이 내부에서의 일관성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신뢰도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내적 일관성? 내가 얘기했잖아. 신뢰도 자체가 일관성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일관성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일관성, 신뢰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의 측정 도구를 한 번에 적용한 후에 측정한 후 그 안에서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한 번에 하고 그 안에서 측정하는 방법? 그런 게 있을까?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반분법과 크롬바 알파 방법이 있습니다. 반분법은 어떤 것이냐? 반분법은 측정 도구를 반으로 뚝 나눠서 앞의 값과 뒤의 값을 비교하여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문제를 냈어요. 20문제를 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9번까지인가요? 10번까지 하고 11번부터 20번까지의 문항의 점수를 각각 산출해서 측정해서 이 둘의 값을 비교했더니 점수가 비슷해. 그러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둘의 값이 차이가 있으면 어때요? 신뢰도가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반분법입니다. 장점은 뭐냐면 반분된 측정 도구로 동시에 측정하기 때문에 검사, 재검사의 단점을 없앨 수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간대에 파생하는 외생 변수의 영향이라든지 검사 도구는 아니네요. 외생 변수의 영향 또는 난이도를 배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동일 대상의 속성을 한 번에 측정함으로써 반복 검사에서 나타나는 검사 효과도 배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단점은 뭐냐라는 거죠. 단점은 측정 도구를 반으로 뚝 나눠야 되는데 이 측정 도구를 반으로 뚝 나누는 방법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아까 수학 문제만 해도 1번부터 10번까지, 1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반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죠? 홀수번과 짝수번으로 나눌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 문제는요, 앞에는 쉽고 뒤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까지 반으로 나눴을 때 신뢰도는 엄청 낮게 나올 거예요. 앞에는 점수가 높고 뒤에는 점수가 낮다 보니까. 그런데 홀수번과 짝수번으로 나누어 비교를 하면 유사하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같은 시험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신뢰도의 값이 폭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상관계수가 산출될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또 만들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크롬바 반분법과 크롬바 알파 계수는 내적 일관성을 보는 신뢰도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분법은 아까 반으로 나눈 것이었는데 크롬바 알파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배운 반분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분법에서 산출한 모든 신뢰도의 평균값으로 신뢰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반으로 나눌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통계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을 해서 툭 던져주는 값이 크롬바 알파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를 산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크롬바 알파 계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롬바 알파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반으로 나눌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통계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해서 그 평균값으로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롬바 알파 계수의 특징까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크롬바 알파의 계수는 0부터 1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관 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크롬바 알파는 0에서 1까지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상관 계수는 어디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높았죠? 절대값 1.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았고 0으로 갈수록 낮았잖아요. 여기에서는 절대값이 1이 아니라 0에서 1까지이기 때문에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가 증가할수록 상관계수 당연히 1에 가까울수록이니까 증가할수록 신뢰도 값이 커진다. 문항의 수가 증가하면 신뢰도 계수가 커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뭐다? 문항의 수를 늘린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던 객관식 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한다? 문항의 수를 증가시켜라. 보통 크롬바 알파,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크롬바 알파가 0.6에서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를 하냐? 분석에 활용하게 됩니다. 신뢰도가 낮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음에 측정하면 또 다른 값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신뢰도가 낮으면 아예 해석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도가 적어도 0.6 이상 나왔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결과 값을 분석, 해석에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단일한 신뢰도를 산출할 수 있다. 반문법은 여러 개 나왔지만 크롬바 알파 계수를 통해서 단일한 신뢰도 계수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측정 항목이 모호하면 이번에는 1번 했다가 다음에 2번 했다가 이러면 값의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측정 항목을 모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응답자가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을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모르니까 이번에 1번 했다가 다음에 3번 했다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응답자가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는 영역은 물어보지 않는다. 응답자의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물어본다. 저같이 수학을 1도 모르는데 피타고라스는 뭐죠? 네, 근의 공식 그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모르겠죠? 그러면 값의 차이가 크겠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도를 응답자의 수준에 적합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측정 항목을 제외합니다. 크롬바 알파 값을 하면요. 이 크롬바 알파 값을 하면 뭐가 나오냐 하면 문항 제거시 크롬바 알파 값이 나옵니다. 자, 10문항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전체가 10문항이었습니다. 전체 10문항의 크롬바 알파 값은 0.9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항 제거시 1, 2, 3, 4, 5 쭉 나가는데 여기에 0.87, 0.73, 0.91, 0.95, 0.6 자, 이랬을 때 자, 문항 제거시 크롬바 알파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크롬바 알파를 통계 패키지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계 패키지를 통해서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하면 문항 제거시 크롬바 알파가 같이 나옵니다. 자, 10문항 전체 크롬바 알파는 0.9였어요. 자, 요렇습니다. 문항 제거시 크롬바 알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5번까지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거하고 싶다. 제거해야 되는 문항이 뭐죠? 제거해야 되는 문항. 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롬바 알파 값이 0.87, 0.76, 0.6이니까 얘가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되는 5번을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 문항을 제거했을 때 알파 값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5번을 제거하면 지금 총 0.9인데 5번을 제거하면 0.6으로 추락한다라는 거예요. 신뢰도는 높은 게 좋다라고 했죠. 그러니 5번을 제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뭘 제거해야 되냐면 오히려 3번과 4번을 제거합니다. 3번을 제거하면 크롬바 알파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91로 올라가는 거예요. 문항 제거시 3번 문항 제거시 크롬바 알파 값이 0.91이 된다는 것은 3번을 제거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4번을 제거하면 0.95까지 올라가니 4번도 제거하면 좋겠죠. 여기에 보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측정 항목을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 항목 하위 변수를 늘리고 선택 범위 값을 넓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그러면 0 아니면 1이잖아요. 이것을 쪼개서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하면 오차의 범위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항목의 하위 변수와 선택 범위 값을 크게 확대시키면 오히려 김준은이 응답할 때 처음엔 만족했다가 두 번째 불만족하는 이러한 극과 극의 선택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는 하겠죠? 불만족이었으면, 아니 보통 정도, 아니면 불만족이었으면 매우 불만족,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선택 범위값을 넓히는 것도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더불어서 신뢰도가 검증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 쉬운 거를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는 측정의 타당도와 측정 오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측정의 신뢰도만 시간상 먼저 설명을 했는데 측정의 신뢰도와 더불어서 타당도의 개념이 우리가 같이 설명하면 좋은 개념이죠. 그래서 다음 강의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